그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격과 장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과 노력이 언제나 값귀한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과 시련의 연속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과 성의 있는 노력을 갖고 생의 정도에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나는 실패보다는 성공이 많아야 하며 악보다는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며 누구나 존경받을 인격과 값 있는 일생을 살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정당한 권리와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깨닫지 못한 것이 과오와 생의 파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생의 백리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게을렀거나 격기를 택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게으름과 잘못된 선택은 자신이 저지르면서 이웃과 사회를 원망하거나 남에게 불평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못하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필자 자신의 체험과 많은 사람들의 생활 상담에 응하면서 얻은 삶의 기록들이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섞여 있다. 그러나 모두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며 언제나 한 번씩은 부딪혀야 할 정신적 과제들이다. 함께 생각을 나누며 뜻을 교환하는 동안에 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노력을 더하게 되며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묶여져 조금이라도 더 밝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과거의 내 책을 읽어주신 독자들과 조용히 나누고 싶은 생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경신년 초가을 저자. 새 출발을 위하여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우리는 70년대를 끝내고 80년대를 향하고 있다. 대망의 80년대라는 말을 구호처럼 외쳐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년 10월 26일을 계기로 조용히 새로운 출발을 다 같이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밝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버려야 할 낡은 것은 무엇이며 택해야 할 새로운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지도자가 있어야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지도자 중심의 생활을 해왔다. 후진 사회일수록 국민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는 습관에 잡힌다. 그것은 좋은 가정이 있어야 훌륭한 집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 20대가 되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서서히 뒤로 물러선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30이 가까워지거나 30이 넘으면 그 아버지는
성장한 자녀들을 앞장 세우고 자신은 계획적으로 가장의 위치를 물러서는 법이다. 그래야 독립한 자녀들이 가장만큼씩의 발전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것이 가정의 정도인 동시에 지혜로운 아버지의 취할 길이다. 30이 넘은 자녀들까지도 그대로 책망하면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그 가장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결론이 된다. 국가 설립도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가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선진사회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발견해주는 지도 이념으로 그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개인 지도자보다는 현명한 지도층이 요망되는 법이다. 그러다가 그 국가가 더 성장하게 되면 자각 있는 중견 국민들에 의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영구히 이루어진다. 또 만일 잘못된 지도자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끝까지 강요하든가 40이나 50이 된 자녀들까지도 슬하에 두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후퇴와 파국을 면치 못한다. 공산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은 죽거나 무력에 의하지 않으면 그 권좌를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자각 있는 비판적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랑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재와 통제를 통치의 일산으로 삼아 권좌를 힘이 용납되는 때까지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불행과 심판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택해야 할 가능성은 무엇인가? 어떤 개인 지도자에 매달려 살려는 후진사회적 생리를 버리고 지도층의 이념을 따라 성장하는 중진사회로 발전하여 80년대 도중에는 반드시 애국적 자각을 가진 우리들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살기 좋은 조국이 된다는 신념을 굳혀야 한다. 언제까지나 늙은 아버지의 생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좋은 목적과 이념 밑에서 거국적인 역사의 창조에 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 A가 갔으니까 지도자 B가 와야겠고 뒤에는 C라는 지도자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후진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한 증거이다. 과거에는 A라는 지도 이념으로 일해왔으나 앞으로는 B라는 목적과 이념 밑에서 전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바꾸며 번영과 발전의 책임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로 성장하는 길이며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민권의 회복과 양심 회복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국민적 책임이 없이는 우리는 민주사회를 건설할 자격을 잃는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 좋은 사회란 우리 모두가 즐겁게 일하며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이다.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제창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었듯이 우리는 국민 각자가 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를 비판했거나 부분적인 반대를 저질렀다고 해서 학원에서 쫓겨났으며 갈 길을 잃었다. 교육 행정까지도 통제적인 방향으로 흘러 1년에 수천 명씩 되는 고등학생들이 퇴학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 유사시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생명을 바쳐 국가를 수여하려고 앞장설 수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소외자나 좌절감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좋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추방한 후에 부모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만일 사랑의 행정가와 사랑이 있는 교육자들이었다면 그 일에 자족과 선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를 등지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선한 성장과 능력을 썩히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 이상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그들에게 불순이라는 정치적 악명을 붙인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진정 값귀한 일을 해온 사람들이 모두 버림받거나 잊혀진 사회를 만들면서 복된 국가와 즐거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농수산부 장관은 그 나름대로의 직책과 분에 맞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벼동자를 개량해서 수확을 올린 기술자는 왜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문교부 장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교육에서 민주교육의 성과를 거둔 교장의 공로는 어째서 알아주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명예와 칭찬은 전부 윗사람들이 차지하고 뜻있는 일을 하는 국민들은 그늘에 묻혀 살아왔다. 언젠가는 벼동자를 개량한 기술자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는 사회가 되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 교장은 교육사에 남을 정신적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만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보나 기관의 책자들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풍조가 우습기 짝이 없다. 책임자들의 사진과 업적이 나열되어 있을 뿐 숨은 공로자들의 이름이나 업적은 찾아볼 길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장관이 되기보다도 기술자가 되어 국가에 기여하고 아낌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문교부 장관이 되기보다는 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초등학교 교장이 되기를 원하는 교직자들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제각기의 선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모두의 존경과 아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겁게 참여할 수 없는 사회가 어떻게 좋은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아왔다. 윗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은 의무만을 가지는 불행한 사회구조에 머물렀다. 그래서 모든 기관과 직장의 윗사람들은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면 된다. 그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칭찬과 즐거움을
윗사람이 차지한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밑의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율산 사건 때는 은행장들이 면책을 당했고 융자를 지시해준 재무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속기관의 지시만 따르다가도 잘못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이는 권리 없이 복종한 사람들 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밑의 사람들은 유능한 일꾼도 못 되며 창의적인 노력을 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적 지도자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밑의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일하고 모든 사람들의 창의적 노력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위에서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에 그치지 않고 밑에서부터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는 풍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대화를 통한 협조성으로 바뀌어야 하며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떠나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유능한 중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권리가 없다. 머리와 손발만 있는 사회와 다를 바 없는 불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무가 있으면 권리를 주고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뒤따르는 책임사회가 되어야 한다. 내 말을 잘 듣는 부하를 찾지 말고 맡은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일꾼을 골라 일을 맡기는 풍토가 아쉽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며 국민 각자의 책임이 다양하게 분담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서로를 위해주는 즐거운 사회 풍토를 만들 수 있다. 따뜻하고 정이 통하는 사회가 동양적인 전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성장이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사회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주며 국민들은 공무원의 수고에 감사하는 풍토가 생겨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뜻에 협조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 내 직업이 제일이라는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모든 직업이 내 직업과 같이 소중하며 내가 남을 위할 수 있을 때 남들도 또 나를 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회의 원 장래는 사랑에 뿌리를 둔 인격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이상인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인격적인 교류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것이 지금의 선택인 동시에 미래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판단과 선택이 어떤 지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에서 건설해 가자는 것이 밝은 미래를 위한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마음의 성장을 다짐하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새벽 날씨가 가을을 예고해 주는가 하면 하늘이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 하늘이 맑고 땅에는 풍요함이 머무는 때이다. 하늘이 맑아지는 것은
여름 구름들이 자취를 감추며 푸르름이 하늘 끝까지 채워지는 때문이다. 맑음이 서늘함으로 변하며 숨겨져 보이지 않던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으며 색색의 과일들이 무겁게 드리워진 가지에 매달려 있다. 어디를 가든지 가을은 축복의 결실임을 느끼게 해준다. 인간도 자연과 착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된다. 맑고 높은 생각이 아쉬워지며 어떤 결실을 찾아야겠다는 욕구가 피어오른다. 그래서 가을을 사색과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며 정신과 인격의 알찬 성장을 기대해 보기도 한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가을은 어김없이 다가오는데 인간들만이 그 가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싶은 상념에 붙잡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서서 금년 가을이 가기까지의 마음의 설계를 꾸며보는 것이다. 금년 가을에는 몇 권의 책이라도 더 읽도록 해보자. 책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길어지기 시작하는 가을밤과 높아지려는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책을 벗삼는 습관을 만들며 책을 읽어오던 사람은 좀 더 고상하고 무게 있는 내용의 책을 내 것으로 만들자. 정신적 성장이 독서에서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스스로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책을 읽더라도 정신적 공해가 되는 책은 멀리하기로 하자. 피곤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 아니다. 인격이 받는 공해는 일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인격의 성장을 위해 고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들을 골라 열심히 독서하는 가을을 만들자.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정서적 빈혈증을 앓고 있다. 도시인들은 그 깊이가 심하며 기계와 기술적 작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병증이 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것은 정신병리학자들의 진단만이 아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마음의 갈증과 폐쇄증을 풀어보기 위해 도시인들은 자연을 찾으며 스포츠를 즐긴다. 누적된 정서상실의 분위기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금년 가을은 우리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친해지는 생활로 방향을 굳히자. 야외로 나가는 것도 좋고 등산을 즐기는 일도 귀하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서 자연을 살려가는 것은 더 시급한 일이다. 한 포기의 꽃나무라도 가꾸며 한 그루의 상록수라도 손질하기 시작한다면 서울을 비롯한 메마른 도시들이 푸르름을 더하게 될 것이다. 서울과 같이 공해가 심한 도시는 없다. 그 공해를 막는 길도 자연을 살리는 일이며 녹지대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살기 좋은 고장을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다. 정서적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예술적인 정서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술적 요소는 어디에나 있다. 하숙방 빈벽에 그림을 한 폭 걸어도 좋으며 공장 식당에
산소 한 폭을 장식해도 한결 우리들의 기분에 여유가 생긴다. 만약 우리 각자가 그림을 직접 그려도 보고 밝은 노래를 합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메마른 감정을 포근히 감싸줄 것이다. 어떤 운수회사에서는 버스 안내양들로 하여금 합창단을 조직해 즐거운 노래를 권하고 있다. 어떤 공장에서는 조용한 음악을 들어 작업 시간의 능률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일의 성과만이 아니다. 그동안에 바로잡히며 풍부해지는 우리들의 정서 생활이 더욱 값이 있는 것이다. 금년 가을에는 한 가지씩이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능력을 가꾸어 간직하기로 하자. 평소에 마음 먹고 있던 외국어 공부를 해서 국제적인 세일즈맨이 되는 것도 좋고,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워 미래를 사는 자질을 갖추는 일도 귀하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두세 개의 외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장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동차 운전을 배우게 되어 있다. 우리도 노력해서 잘 사는 사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필자가 아는 어떤 공무원은 일찍부터 향나무를 가꾸는 기술을 습득해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부업으로 삼았다. 그가 경련으로 공직을 떠날 때는 그 향나무의 수입이 막대한 재산이 된 일이 있다. 한 친구는 여가를 이용해서 도자기 감상을 시작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기계를 만지는 취미를 계속해서 살린 한 신부는 신부관 건축관리의 전문직을 겸한 일이 있었고, 실내 장식에 마음을 쏟은 한 여성은 그 방면의 강습소를 차리고 있다. 옛날부터 독일인들은 1인 1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차 대전 때 포로가 되었어도 기능직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다. 아직도 우리들 중에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씩의 기술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번 가을부터 한 가지씩의 삶의 기술을 익혔으면 좋겠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모든 곡식들이 익어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나만이 쭉정이가 되어 머리를 흔드는 가라지가 될 수는 없다. 곡식은 해가 바뀌면 다시 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익은 곡식과 같이 머리를 숙이고 많은 것을 배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인생의 결실을 얻어 누려야 한다. 늙어서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일생을 허송한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결실을 누리는 법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이 가을부터 체질화시켜 나가기로 하자. 가장 큰 불행. 지난 김인연이 즐겁고 행복했던 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개인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사회적 불안과 정신적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느 것보다도 불행했던 과거를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붕괴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있다면 밝고 따뜻한 인간관계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홍익인간을 얘기했고 밝고 따뜻한 사회를 한반도 위에 건설고자 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사회 모든 면에서 이 정답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해버렸다. 우리는 공산세계를 가리켜 미소와 대화가 없는 사회라고 배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주변에서도 미소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대화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때때로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과거를 회상해 본다. 역사의 선한 발전에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를 살아본 사람들은 일방적 선전이 얼마나 두려운 위선과 악이었나를 잘 알고 있다. 오늘의 공산사회와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도 심히 경계하며 역사학을 되풀이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에게 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역사에는 악과 집단의지에 의한 파멸의 경향성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민족과 사회가 병들었고 파국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 원인들이 어디서 왔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실책이나 경제적 파탄이 문제시된다. 그러나 그 잘못들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 능력의 결함이나 선한 의지의 결핍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선한 능력의 약화는 또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인간관계의 붕괴에서 비롯한 것이다. 불신과 목적 상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모든 선한 건설은 인간관계의 정상화와 그 회복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지러지고 병들었으며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건설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비밀이 필요 없으며 계책과 모략이 승리의 비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과 정의 줄을 이어주며 생각이 교류되는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한다. 대화는 아첨이나 설득이 아니다. 더 바람직스럽고 고귀한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함께 모색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진다. 그 뒤에 필요한 것은 인격적 공감과 공존의 자세이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끝없는 항해를 계속하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 공존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했고 선한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귀한 것은 인간적 공감에서 사랑을 부침이며 인격적 공존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감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는 언제나 사랑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봉사의 씨가 뿌려짐이 없이는 생명과 번영의 결실이 찾아들지 않는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희생시킴이며 그에 뒤따르는 것은 순화된 사회의식을
찾아지닙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사랑은 영구한 것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때문이다. 버리고 찾아야 할 일들. 오늘 아침에 아내는 금년 캘린더도 다 떨어져 당하고 이제 한 장만이 남게 되었구나 라면서 감회 기뻐하고 있었다. 아내로서는 남달리 금년이 뜻깊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기민년 대생이었으니까 60년을 꼭 채우는 해이기도 하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꿈을 안고 출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태양이 뜰 때는 저녁이 멀어 보이지만 석양을 바라볼 때는 아침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지나고 일생도 끝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대망의 80년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 80년대는 나와 내 가족보다도 국가와 사회를 생각한 대망의 해였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80년대는 각자가 내 직장과 사회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10년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1년의 정치적인 변화는 우리를 한층 더 깊은 반성과 책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70년대와 더불어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신을 보기 이전에 윗사람들만을 보면서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정책을 맡은 고위 관리까지도 윗사람을 잘 보좌하는 일에 앞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이는 드물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남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가 판단해 주기를 기다렸다. 사회 체제가 윗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활발한 대화나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어렵게 된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율성과 창의적 노력을 할 수 없고 사회와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더 깊게 하기 마련이다. 80년대의 시작인 새해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겠다. 새로워지는 책임은 우리들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 국민적 주권과 양심을 회복하려는 각자의 노력이 없이는 밝고 희망적인 80년대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책임과 의무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책임의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지시와 명령에만 따르므로 복종을 미덕으로 여길 뿐 양심적인 책임이 없다. 게다가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명령과 지시만 내렸으므로 일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어려운 사태에 처하게 될 때 막상 책임을 지고 나설 사람이 없어진다. 필터가 있는 대학에서 외국으로부터 250만 불이나 되는 막대한 무상 최종 원조를 받은 일이 있다. 벌써 1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결정짓는 왜곡 책임자는 초라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 여성이 과연 이렇게 큰 재정 문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여성의 책임하에 그 재정 원조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세상일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을 맡은 사람이면 모두가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많은 지도적 위치의 사람들이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데 생각이 미친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음으로 양으로 지배하고 있던 풍조였다. 부정과 불합리의 원인이 바로 책임의 분산에 있고 그것이 일의 위임을 부진하게 한 원인이었다고 하겠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혹은 타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큰 일은 더군다나 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주권과 더불어 양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심 회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온갖 불신, 부정, 불의를 우리들의 주변에서 몰아내는 일이다. 부정과 불합리가 내 속에 있으면서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학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국가의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양심 회복이 없이는 우리 민족이나 국가의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 그 대신 국민 전체가 각자의 직장이나 생활에서 양심적인 판단과 노력을 강화시켜 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성장과 복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주권의 회복과 양심의 고양은 어떻게 가능한가? 언제나 두 가지 사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 첫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모든 발상과 노력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과오와 자타의 불행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공직이나 지도적 위치에 머물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을 굳혀야 한다. 둘째로는 사회나 직장 전체를 위해 내가 할 바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온몸이 튼튼해야 머리도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리도 먼 길을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온몸이 튼튼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직장과 사회 전체를 위한 판단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이다. 전체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이 된다. 사람들은 대망의 8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 민족이 중요한 선택과 결단에 처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의 어려운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는 주권의 회복과 양심에 따르는 생활의 강화이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적 질서를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저절로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운명보다는 선택을. 지난해 어느 날이었다. 나는 점심시간을 놓친 채로 종로 오가까지 갔다. 다음 맡은 일이 곧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섰다. 몇 손님들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메뉴를 읽을 시간도 없었지만 냄새가 근사했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부탁했다. 예상보다 빨리 밥상이 들어왔다. 그러나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음식 맛은 좋은데 이만저만 매운 것이 아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분 동안의 점심을 끝냈다. 겨우 늦지 않게 부탁받은 일에 임할 수 있었고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 저녁 때부터 조금씩 위가 쓰리기 시작한 것이 밤 깊도록 불편했다. 소화제를 먹었지만 여전히 배가 아픈 것은 가시지 않았다. 과거 몇 해 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걱정도 되었다. 그럭저럭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별로 어려움 없이 조반을 들 수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배가 아팠던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역시 전날 점심 때 먹었던 식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매운 음식은 과거에 먹은 일이 별로 없었다. 오후에는 바쁜 일에 쏠려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저녁의 조용한 시간에 통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학교로 나갔다. 점심 뒤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한 교수가 아무래도 모 교수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맞은쪽에 앉아있던 교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야 다 발자수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모두들 운명으로 돌리는 생각 같았다. 선배 교수 한 사람이 위암으로 1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 살도 오르지 않고 통증이 재발되는 것으로 보아 절망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모든 것을 팔자로 돌려버린다. 운명 앞에서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념적인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 미국인들은 심장병으로 죽는 이는 많아도 위암으로 죽는 수는 적다고 한다. 몸이 비대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위암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을 수밖에 없다. 어제 내가 먹은 것 같은 매운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위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위가 자연히 암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암의 원인은 서서히 자신이 만들어 놓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팔자와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만다. 일찍부터 음식물을 조절했다면 암의 원인은 배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전통적 의식구조는 모든 것을 팔자로 돌려버린다. 목사들까지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라고 말한다. 사람의 팔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습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운명으로 돌리며 역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숙명으로 돌려 체념한다면 그 민족과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역사적인 식견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를 통해 고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결단은 처음부터 외면해버리고 때가 늦어진 뒤에 운명이나 팔자를 논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다. 인생을 깊게 보며 높은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청주 보육원 사태를 전해 듣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다. 경제 성장을 떠드는 뒷그늘에 가려 잊혀지고 있던 한 장면을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책임을 보육원의 실무자들에게 묻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가 밝혀짐에 따라 그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우리 모두였다는 부끄러움을 금할 바 없게 되었다. 지금도 일부의 당국자들은 그 책임을 보육원 원장이나 일선 감독자에게 추궁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조사는 전신이 병들어 있는데 나타나 보이는 한 부분만 치료하면 전신이 건강해지리라고 착각하는 의사의 견해만큼 잘못된 생각이다. 아마 이런 판단은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계통 당국자들의 생각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행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또 그들을 돕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청주보육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일면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가 함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 어린 것들은 자기 주장도 못하며 떠들어댈 수도 없기 때문에 곧 우리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생각을 하면 더욱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효를 위해서 늙은 분들을 모시려는 정성의 몇 분의 1쯤이라도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불행한 싹들에게 돌려주었으면 마음이 놓이겠다. 언론기관들도 그렇다. 이런 사태가 등단하게 되면 크게 보도해 주지만 평소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실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고 지내왔다. 오히려 6.25 전란 이후 우리나라의 버림받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고 유해진 사람과 시설들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것이었고 그 절대 다수가 기독교 계통의 원조로 계승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부모가 없는 많은 어린이들의 양부모가 되어진 것도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부모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고 있다. 그들의 원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 어린 사랑의 손길들로 뭉쳐 그 많은 협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그 재정을 탐내거나 바르지 못하게 사용한 복지시설 책임자들이 있어 마음을 괴롭혀 주기도 했다. 아마 도움도 주지 못한 당국자들은 감독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선한 성장과 발전을 돕지 못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심신장애아가 3만 7천여 명이 있다는 통계이다.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전국에 19개소가 있다. 그러나 그 중의 단 한 개만의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소는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물론 정부가 민간 시설들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도움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통계 잡지 못하고 있는 작은 기관들이 이 버림받은 어린 것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 내 친구 한 사람은 서울에서 김포로 가는 길 주변의 알려지지 않은 정신 박약아들이 머무는 집을 보고 몸에 지니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준 뒤 버스 요금만 남겨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었다. 너무나 가엾은 현실을 보았으며 그 버림받은 어린 것들을 위해 애태우고 있는 젊은 부부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였다. 나는 지금도 그 친구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값있게 돈을 쓴 것 같았다. 그런 사업에 써준다면 지금 내는 세금의 몇 값을 내라고 해도 기꺼이 내겠다는 얘기였다.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증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청주보육원의 비리는 가려져야 한다. 책임도 밝혀져야 하고 부정과 부조리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어째서 사회 일각에서 버림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를 양심에 묻는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들의 불찰과 부끄러움을 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시설의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슨 돈을 갖다가 그 어린 것들을 기르며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내 자녀들의 양육과 과외 공부를 위해서는 돈을 물쓰듯 하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무슨 도움을 주면서 살아왔는가? 경제성장과 수출의 증대에 힘입어 고층 건물이 생기고 화려한 기관들이 자랑스레 확장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 어린 것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글을 쓰는 우리들 중에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직접 찾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며 그들이 어떻게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정부가 좀 더 많은 재정적 원조를 그 어린 것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의 실제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너무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한 경제적 혜택은 국가와 사회가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어다 먹이는 일보다 사랑으로 기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정책이 없이는 언제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청주보육원 문제를 계기로 우리들이 관심과 살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주의 사건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경우이다. 같은 상황의 시설들이 이 이상 더 방치될 수는 없다. 경찰과 사회 여론이 비리를 떠들고 가리기 전에 우리 모두와 정부의 사랑 있는 협조가 선행돼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불행스럽고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는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온갖 비극의 원인은 인간 존엄의 정신을 잃고 사는 데서 비롯한다. 인간 존엄이란 인간 목적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종교를 물을 것 없이 인간을 위해 필요하며 인간에게 이바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기본적인 정신을 망각하거나 상실하게 되면 인간이 그것들의 수단이 되며 방편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일이 잘못되며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온갖 노력이 인간들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다 같은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 준다는 말인가?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버림받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위해 준다는 뜻이다. 정치도 그들을 위해 먼저 손을 펴야 하고 사회 경제도 그들을 위해 먼저 쓰여져야 하고 우리들이 따뜻한 관심도 먼저 그들에게 쏟아져야 한다. 그런 뜻과 노력이 개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도 보여져야 하나 우리들의 제도와 사회 방향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그 하나의 단면이 이번 청주에서 일어난 것이다. 불행한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책임자들은 사회사업에 임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사랑의 눈길조차 보내지 않고 있었던 당국자나 잘 사는 국민들은 먼저 우리들 자신의 불찰과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해야 하겠다. 어린 것들의 보호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을 내버리는 부모가 없어야겠고 이러한 사회의 불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인간과 생명이 존엄스러운 목적이 되는 삶과 사회의 방향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72년 여름이었다. 나는 미국 WC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여권에 관한 사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는 현지에서 채용했으리라고 짐작되는 여직원이 혼자 앉아 있었다. 물론 한국 여성이었다. 몸을 옆으로 돌리고 앉아 뜨개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보이면서 이런 일 때문에 왔다고 설명했다. 젊은 아가씨는
몸의 자세도 바로잡지 않은 채 서류와 여권을 들춰보더니 2시간 후에 다시 오라는 얘기였다. 그리고는 또 뜨개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할 수 없이 사무실 구석에 놓여있는 긴 골상에 앉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내 옆에는 세 미국 학생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홍콩, 대만,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한국에도 들르고 싶어 2번째 찾아왔는데 아직 비자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한 학생은 한국은 포기하자는 주장이었고 다른 2 학생은 한 번 더 와보면 어떠냐는 의견이었다. 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렵게 가는 나라가 볼 것도 많을 테니까 한 번 더 접촉해 보라고 웃으면서 권면해 보았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2층에서 한 영사관 직원이 내려오다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아마 내 간접적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온 목적을 얘기했더니 서류를 받아 먼저 이 아가씨에게 주면서 나 선생님 모시고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서류를 정리해 줄 수 있겠지 라고 부탁했다. 제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와 보았더니 서류가 끝나 있었다. 사실 그 서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일 때문에 한 번 더 온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객지에 나와 있는 우리들로서는 한 번 찾아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서류를 찾아 들고 보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 불평을 말해야 할 일인지 그저 벙벙한 생각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한 번 있었던 특수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도 확실한 사실은 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공무원을 대하는 것보다는 외국 공관이나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며 일이 수월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외국 공무원이나 공관원을 대해보면 최소한의 예절은 지켜준다는 엄연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그날 오후에 나는 같은 시에 있는 소독영사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영사관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인간적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었고 그들의 사무적 자율성의 한계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것을 나무라는 지도층과 우리 자신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더 심할지 모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국내에서도 관청이나 공무원을 대한 뒤에 기분이 좋았다든지 흐뭇함을 느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마움을 말하는 것은 특혜나 특별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일이다. 이런 사회적 패풍은 서비스를 생명으로 삼는 기업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서비스 경쟁을 겪어야 하는 항공회사의 경우도 그렇다. 왜 한국 사람들까지도 우리 항공을 꺼리는가?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면
서비스도 좋고 불편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항공회사가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평을 받는다.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천시받으라는 법도 없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2등 인간 대우를 받으라는 법도 없다. 역시 그 잘못이 우리의 사회풍토 전체가 어딘가 잘못된 데 있다면 반성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무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상대방의 불평을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칠 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공인하면서 모두가 자진해서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각자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심각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내가 월급을 받고 생활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일터로 나간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시종한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 머물 자격이 없다. 직장에 가는 더욱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일 없이 월급만 줄 테니까 직장으로 오라면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일은 또 왜 하는가? 일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직장과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 사랑과 사회를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머물든지 국민과 손님을 위하는 마음이 첫째이고 공무가 그 다음이고 자기는 셋째가 되어야 한다. 선진사회 사람들은 그 뜻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도 제대로 되고 공무에도 잘못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이고 공무가 그 다음이고 국민이나 손님은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온 제3자라고 생각하는 패습이 있다. 물론 잘못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사고의 순서가 그렇게 잘못되면 하는 모든 일이 차질을 가져올 뿐이다. 손님과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앉아서 사물을 보면서 손님은 세워둘 사무원이나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내가 당연한 듯이 고자세를 취할 공무원이 있겠는가? 이제 이 뜻이 더 자리 잡혀 진정으로 손님과 국민을 위해 주려는 마음가짐과 자세까지 미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러이 봉사의 정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손님과 국민이 사무원과 공직자를 서로 위해 주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두가 유쾌한 직장과 행복스러운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일은 결코 어려운 바가 아니다. 응당 이루어져야 할 자연스러운 정신적 자세인 것이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직장과 사회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내가 잘 아는 친구 2사람이 있다. K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했다. 대학을 끝내면서 곧 취직을 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책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일찍부터 일이
몸에 뱉기 때문에 아직도 왕성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 같은 동창이었던 R은 시골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에서 자랐다.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눈비가 오는 날은 머슴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따라다녔다. 물론 초등학교 때 일이다. 그 친구는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류대학에서 세월만 보냈다. 대학을 끝낸 뒤에도 직장이 없이 살았다. 재산 관리만 해도 편히 살 수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R은 무능해졌고 하는 일 없이 일생을 다 보내버렸다. 그 사이는 친구들과 장기 바둑으로 소일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 보약과 소화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나는 이 두 친구를 비교해 볼 때 새삼스럽게 느낀다. 사람에게 귀중한 것은 돈보다도 일이라는 생각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식생활과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돈보다도 귀한 것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초보 단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가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된다 해도 그의 인생과는 잘못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함이 아니라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함에 있다. 가난하더라도 값 있는 일을 했으면 그의 인생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모았다는 것 자체로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내 친구 K는 돈보다 일을 택했기 때문에 R보다 값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돈보다는 일이 귀하지만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합니다.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젊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 들고 여러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일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나는 몇 해 전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 뒤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없어졌다. 실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며 돈을 버는데 일생을 다 바쳐온 사람이었다. 인격의 결핍은 물론 교양마저도 무엇인지 모르는 불행한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에 비하면 가난하더라도 일다운 일을 한 사람은 훨씬 귀하며 높이 여김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 위에 인격까지 갖출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인격이 더 값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며 그의 인격이 그의 일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일을 일답게 하며 그 일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인격의 의미가 소중해지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그의 인격을 살펴 사람됨을 알고 그 뒤에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가를 물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인격, 그 뒤에 일, 그 다음이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정신적 순서가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겠는가? 명문으로 잤다가 인정하는 모여자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준 높은 학생 강연에는 불과 몇 명이 모이지 않아 쓸쓸함을 느꼈을 정도였는데 여름철 피부 미용을 위한 강의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여성들이 미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 강연에도 청강하는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여자대학을 방문해 보면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학술 강연을 한다는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학교 당국은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문과는 먼 거리에 있다. 최근 어떤 신문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여자대학 교수가 직접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 대학에 오는 것은 좋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대학에 온 목적이라면 그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대학가에는 서점이 없어지고 양장점이 늘어나는가 하면 학생들의 관심은 학문보다도 인생을 즐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학이 교양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만 담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여자대학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남자대학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고작해야 학교 공부를 하는 정도이지 학문을 한다는 일 자체를 이해하는 학생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젊은 층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일이 있는 일본의 저명한 평론가는 텔레비전 망국론을 쓴 일이 있다. 일본은 텔레비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였다. 독서를 기피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모든 지식을 얻으려 하며 생각하기를 꺼리고 느끼는 것만 일삼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인 것이다. 대부분의 텔레비전의 수준이란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가정부나 늙은 노인들이 심심풀이로 보기에 알맞는 프로들에 젊은 층들과 지식층까지도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기 알맞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찌 그 현상이 다른 나라의 것으로 그치겠는가? 우리도 별로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늙은 노인네들도 권태로울 정도의 프로와 드라마를 젊은 층들까지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며 비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값 있는 일에 쓰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이다. 그 값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사는 습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보다도 직관이 앞선다는 면이며 생각보다 느낌이 풍부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여성들의 특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예술성이 풍부하며 남성들에 비하여 미의식이 높은가 하면 정서적인 여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남성들에게 많이 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예술적 창조력은 남성의 것으로 바뀌고 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물론 남성들에 비하여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하여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음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단점은 언제나 생각을 깊이 한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인간들의 성장은 언제나 사고와 비례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가에 그 생애가 달려있다. 결국은 모든 점에 있어서의 사고의 빈약성이 남성의 우월성을 가져왔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직관과 느낌이 깊이 있는 내용이나 무게 있는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느낌과 직관력이 보다 우수한 성장과 정신적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없으며 정신적 과제가 없이 한평생을 살게 된다면 그 우수한 직관력과 느낌이 결국은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역시 삶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사는 여성이 되자고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성도 인간이다. 남성보다도 앞서는 훌륭한 여성은 얼마든지 있다.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 여성이 많이 탄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며 무엇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인가를 물어본다고 하자, 물론 많은 수의 남성들이 돈을 벌며 인생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대다수의 여성들도 여성다운 생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칠 수는 있다. 어떤 물건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함도 우리들의 과제이며 어떻게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함은 우리들의 상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며 또 그 본질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남성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성공에 쏟고 있으면서도 성공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여성은 없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아름다움이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는 여성은 너무나 적다. 실례를 들면 인간의 미는 그 개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성은 누구나 지각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개성의 미를 가꾸려고 하거나 찾아내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 모두가 미를 하나의 유행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파티에 초청을 받은 여성이 그 모임에 나가 보았더니 자기와 꽃 같은 모자를 쓴 여인이 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른 모자를 쓰고 갔다는 것이다. 개성을 모르는 여성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던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행이 모든 여성의 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유행보다 개성의 미를 발견하는 노력이 아쉽다. 역시 그것은 생각하면서 사는 여성에게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는 주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참으로 많다. 어머니가 나를 이쁘게 낳아주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배나 중요한 것은 나의 미는 내가 창조해 가진다는 생각이다. 아름다움이란 내 생활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다. 목소리와 말이 아름다워지며 걸음걸이와 표정이 아름다워지며 대인관계의 교양이 높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그 미를 높여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양이 없는 미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 및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값 있는 미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활과 인간적 미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들은 한평생 행복을 원하며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생각하는 여성은 너무나 적다. 행복은 노력 없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행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올 리도 없다. 많은 여성은 꽃의 향기를 따르듯이 행복을 쫓아가다가 그 행복을 놓치고 만다.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선한 뜻과 기대가 채워졌을 때 찾아드는 만족감이다. 그러므로 값 있는 삶과 선한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알 길이 없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행을 아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잘못이 아니다. 생각과 뜻이 없는 사람들은 돼지의 만족이 그대로 행복의 전부인 듯 생각하기 쉽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만족스러운 상태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일 수는 없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뜻과 값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 뜻과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인 것이다. 그 선한 뜻이란 값 있는 삶인 동시에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없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옛날부터 사람들은 선한 봉사와 기여에서 행복과 영광은 가능해진다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히 행복을 누리게 되나
그 뜻을 거절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 역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생활 때문에 자초하는 몇 가지 모순을 지적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미 어머니는 되었지만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여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가정의 의미를 모르면서 주부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 것을 묻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옷이나 구두나 화장에 대해 갖는 관심만큼이라도 인생을 생각하며 사회적 삶의 의미를 묻는다면 우리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읽었던 춘원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의 여성은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결혼을 하며 어머니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어머니가 되며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죽어간다. 라는 내용의 얘기다. 언제까지나 이런 위치에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